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권아빠입니다. 네, 별의별 걸 다 아는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지난편부터 이 멘트가 아주 쌍크네요. 별, 이 별. 자, 오늘은 저번 컨텐츠는 요약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장부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사탐이 종합보고서 읽기 그 컨텐츠를 하는데요. 오늘은 제 1장 고통의 세월 우리는 무엇을 겪었는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는 벌써 미리 사전 녹음을 마쳤고, 네. 읽는 건 오디오북은 사전 녹음을 마쳤고,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서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9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날의 기억, 배반당한 신뢰, 방치된 혼란, 멈춰버린 시간, 국민을 적대시한 국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세월호 참사라는 꼬리표, 진실과 정의를 향한 연대, 세월호 참사의 기록, 공동체의 회복, 이렇게 해서 9단락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어찌 보면 요약문과 같이 1장은 전체적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요약해 놓는다든가 내용을 압축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발간할 수 있는 의도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세월호 참사의 어떤 성격 규정, 그리고 그 성격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다들 두 분 다 같은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저는 다를 수 있는데. 아니요, 부모라는 위치에서 부모라는 마음은 맞아요. 울컥해집니다, 그러면. 사실 울컥했어요. 내용을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3월 아닙니까? 좀 있으면 이제 구주기가 돌아오고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아파요. 네. 저는 지난주에 너무 웃어가지고 이렇게 웃는 게 좀 죄송한데, 괜찮아요? 저는, 아니요, 웃으면서 해야지. 어떻게 맨날 울면서 방송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가벼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그래도 좀 이렇게 저희가 웃어가면서 해야 또 이렇게 우리 연구원님들이 또 잘 봐주시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웃고 힘내고 그렇게 열심히 해달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 저희 투쟁할 때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요. 울지 말자, 웃으면서 싸우자 했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맨 첫 번째 단락이 그날의 기억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읽었는데, 울컥울컥했죠. 이 부분도. 이게 세월호 참사,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날, 그 당시의 기억을 서술해 놓은 부분이 돼서, 저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직접 보지를 못했죠. 그리고 뭐,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가, 타고 있는 배가 이렇게 됐겠구나 하는 느낌에, 되게, 읽으면서도 되게, 좀 발음이 꼬이고 막 그랬어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저는, 네네네. 저는 그날 아침에 청주로 재판 가는 그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집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YTN 방송을 본 것 같은데, YTN 방송 자막에 서해 어느 연안 여객선이 뭐 침몰하고 있어서 뭐 군 경력 합동 세력들이, 구조 세력들이 출동했다. 그래서 그런 자막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후 5시에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사무실에 복귀했을 때도 우리 직원들은 변호사님 저는 구조됐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초인가 있다가 또 다른 직원이 그게 오보였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족들은 어떨까, 분명히 아마 사고 소식을 바로 접하고 궁금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고, 저는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많은 아이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소망하는, 그때서부터 아마 제가 기도를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뭐 어떠한 신을 믿든 그 신한테 전부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성찬. 저는 저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그 단원고에 있었는데 저는 좀 제일 마지막 버스 5시 반쯤인가 5시쯤인가 출발했던 마지막 버스 타고 이제 팽목으로 바로 내려갔는데 그 단원고등학교에 있는 동안 내내 아버지한테 사정을 했어요. 당신 손주 건우 좀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지금도 목이 메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우리 건우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더 많았는데 복받치네요 지금. 제가 괜히 기도 이야기했다. 아무튼 그리고 이 그날의 기억 요 첫 번째 챕터를 읽으면서 딱 간추린 말이 이 앞문장에 있더라고요.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잠깐만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손님 오셨네. 끊고 손님 맞이하고 손님 맞이하고 다시 제가 그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아주 귀한 손님이 안정적으로 오셨습니다. 일단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들어갑니다. 네, 아까 드리던 말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의 기억 그 두 번째 단락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여전히 참사를 애도하고 잊지 않겠다는 이들도 있지만 이제 세월호가 지겹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월호를 애도하는 사람들, 세월호 이야기에 무관심해진 사람들 모두 공유하는 기억이 있다는 점이다. 저는 이 문장이 좀 나름 이제 가슴에 딱 와 닿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9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까지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이제 가족들,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일반 시민분들도 계시고 또 이정일 변호사님처럼 또 앞에 계시는 손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지필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묻어나는 게 있는데, 지필진이 그 묻어나는 그 질문들은 아마 지필진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으로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배반 당한 신뢰 앞에 보면은 한 6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질문들은 사실 그날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날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는 어떻게 침몰했는가? 두 번째, 그토록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했는가? 세월호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아픔을 겪어왔는가?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고 질문했던 거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세 번째부터 좀 질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이유가 뭘까? 이거는 공감하면서도 조금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어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피해자들과 어떻게 연대해서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그 기억의 어떤 그 제목이 4월 16일 그 기억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그 기억을 통해서 새롭게 기억을 써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요 종합 보고서를 집필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네. 지금 9챕터예요. 한 챕터를 이렇게 오래 끌어버리면 지금 몇 분을 하자는 거예요?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다음 챕터가 이제 배반당한 신뢰죠. 이게 주로 네. 이제 이정인 네. 변호사님께서 제가 읽은 읽으셨죠? 파트가 배반당한 신뢰인데요. 우리가 신뢰를 왜 배반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쨌든 아픔의 상처의 밑바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1986년도에 어디에 있었지? 지금 저 우크라이나 무슨 도시예요, 거기가? 체르노빌 아니고 체르노빌 맞아요. 오르벨라신가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그게인데 제가 200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련이 붕괴된 이유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의 맥락을 제가 이렇게 왜 고르바초프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에 그 소련이 붕괴했다고 했을까? 그 붕괴의 밑바탕에 국가에 대한,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국가가 혹은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그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들이 최소한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믿음을 잘못하고 있었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요 배반당한 신뢰에서 하고 있고, 특히 선장과 선원이 세월호에 있는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배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해경이 구조 세력으로 출동했는데 해경을 대변하는 123 정장과 그 다음에 성조원들이 세월호에 성선해서 승객들을 구할 생각조차 안 했다라는 그것은 그 안에서 공포를 느끼면서 구조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랬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출동한 구조 세력이 있고 세월호를 운항했던 선장과 선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될 것이라고 국민들은 지켜봤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희생된 사람뿐만 아니라 지켜봤던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배반당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수학여행을 보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수학여행을 보낸다는 건 학교를 신뢰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학교와 선생님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지 신뢰하지 않으면 보내질 않아요. 누가 보내겠어요? 학교 보내는데 뭐 사고 나고 그러면 학교를 누가 보내겠어요? 근데 우선 거기서부터 신뢰가 무너졌고 우선 단원고에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고 다음에 말씀하신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국가 그 공권력에 대한 신뢰,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 유가족된 입장에서는 당시에 믿을 데가 없었던 거죠. 뭘 누구를 믿어야 돼?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뭐 다음 장이 뭐 방치된 혼란이지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는 게 되는 그런 정신 상태가 그렇게 돼버려요. 무조건 가서 뭐 내가 직접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들어야 되고 안 그러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남한테 듣는 소리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혼란이 아마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이 두 번째 챕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그 선조위 때 2차 그 네덜란드 마린 연구소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저도 같이 가게 됐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목격했던 그 마린의 그 어떤 그 실험실이죠. 예, 그쪽의 상황을 보고선 진짜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앞에 이제 전면 화면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 화면 중에 깜깜한 부분이 보여요. 측면서부터, 좌측 측면서부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물론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뭐 들은 얘기지만, 배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은 배 밖의 바닷속 모습이다. 라는 그 답변을 들었어요. 그 순간 진짜, 제 모든 영혼조차도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배반당한 신뢰, 이 장에서 얘기했던 아이들이 그 참사 당시에 그 사고 그 순간에 물속에 가라앉는 그 배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붙들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기다렸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죠. 믿고.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아이들이 또 그 희생당 그 승객들은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 저는 그런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확실히 좀 다르네요. 이제 느껴보세요. 자, 세 번째 챕터는 이제 방치된 혼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주로 읽으셨죠? 이 방치된 혼란 이 챕터는 진짜 말 그대로 개판? 지옥. 네, 개판. 지옥? 지옥도 아마 이거보다는 낫지,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갈 일도 없고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좀 약하게 썼어요. 네, 당시의 그 생각들이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함축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기자들은 이 생사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경계점에서 진짜 살아나온 우리 아이들한테 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거기다 마이크 들이대고 인터뷰, 특종 그러니까 기자들이라는 그 존재가 사실은 이때부터 그때부터 기레기라고 나온 거죠. 저는 굉장히 사람이 아닌, 물론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놈들이 더 많아, 사실. 네,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의 그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취재 행위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지역의 유지 내지는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의 그, 기념사진 찍으러. 인증샷? 아직도 기억나는데, 라면 한 박스, 그 컵라면 한 2박스 들고 와서, 17일날 새벽이었거든요. 한 6시경? 와가지고, 그 밤새도록, 그 추위에 떨면서, 그날 비 왔잖아요. 아침. 그 천막 안에 있던 그 가족들한테 들어와가지고, 누군데, 여자분이었었어요. 누군데, 왔다. 그 좀 악수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전달하는 거 사진 좀 찍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었는데 욕 안 하셨어요? 욕으로 한마디 했다. 우리 안 나갈 수가 없죠. 아무튼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시작부터 참사의 시작부터 아니 이전부터였죠. 그 이전부터 정부는 무책임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방치된 혼란스러웠던 이 대한민국의 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말을 좀 아낄게요. 욕밖에 안 나가서. 이 부분에서는 좀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라는 게 어쨌든 참사가 벌어지게 되면 딱 중심을 잡고 희생된 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가려줘야 될 것을 그 중심을 잡아주는 배려,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과 돌아온 사람 사이에 또 감정선의 어떤 그 굉장히 굴곡의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국가가 이렇게 배려해줘야만, 아, 우리가 국가가, 이래서 국가가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아마 팽목항이나 진도 체육관은 그런 현장이 전혀 아니어서, 그때의 기억을 갖고 있는 가족분들이나 거기에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생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도 천주교신자인데요. 뭐 착한 일만 하고 살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간다면 2014년 4월 16일 아마 그 장소 팽목항 그 자리로 다시 갈 거예요. 거기는 아마 제가 상상하는 최고의 지옥이 아마 그럴 거예요. 뭐 말하잖아요. 뭐 무간지옥도 있고 뭐 불지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지옥보다 거긴 더 심했어요. 주임 신부님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저희 천주교 네. 신자들이 가끔씩. 자, 다음 챕터는 멈춰버린 시간이고요. 이건 제가 그 오디오북으로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게 읽으면서 울컥울컥해가지고 몇 번씩 지금 제가 했는데. 읽지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발음도 꼬이고요. 뭐, 아무튼, 제대로 읽기는 했는데, 참, 이 멈춰버린 시간, 이거 제가 편집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이거 정말, 뭐냐면, 흔히들 얘기하죠. 뭐 어떤 참사의 유가족들은 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느냐.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물며 지금도 저는 2014년 4월 16일부터 담은 1시간도 다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하려면, 뭐 진상규명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사회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좀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아서 저는 이 멈춰버린 시간, 그냥 제목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그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또 읽어보니까 그때 생각들이 막 나네요. 그래가지고 울컥하더라고요. 아직도 멈춰있죠. 세월호 참사의 시간은 우리 부모들 그리고 같이 아파했던 국민들의 시간은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10월 29일 날 우리 또 커다란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10월 29일로 날짜가 멈췄어요. 그분들마저도. 왜냐하면 어떤 커다란 참사가 그러니까 가족을 잃는다는 건 그만큼 데미지가 큰 건데 특히나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참사 이런 재난 참사라든지 이런 게 딱 들이닥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멈춰가지고요.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 그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 대부분 저 수록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았어요. 어디 가서 술도 못 먹고요.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요. 어디 가서 담배도 못 폈어요. 자식 잃고 밥 먹는다. 자식 잃고 담배 피운다. 야, 자식 잃은 놈이 술도 먹어도 돼? 또 어디 가서 웃지도 못하겠고. 우리도 좀 어떻게 말을 해야 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겠고, 그냥 울면 운다고 뭐라 그래. 안 울면 안 운다고 뭐라 그래.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조금 그래도, 세월이 좀 지나서 여기에 좀 익숙해져서 이제 저희가 낄 때 안 낄 때를 이제 또 가려가면서 가죠, 자리를. 뭐, 그런데도 지금, 어찌 보면, 이건 뭐 대변하는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친구 모임.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닌 가족 모임. 이런 데는 절대 참석을 안 해요. 어렵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참석하면 그 얘기 한마디가 저희를 위해서 해주는 말일지라도 이게 상처가 돼서 돌아오니까 만나질 못하는 그럼 거예요. 우리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부터 알던 사람들,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알던,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멈춰버린 시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왜 우리가 마음은 공감 일부 하죠. 아,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잃고 세상 살아가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아, 멈춰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아, 제가 여전히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제가 지난 때는 강혜신 박사님이라고 했는데 강혜신 박사님이 아니고 정혜신 박사. 제가 이게 항상 틀릴 때가 많으니까 좀 금전 제때 해주세요. 아, 예, 예. 제가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 조사관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현장에 가고 또 가족분들의 어떤 입장도 있지만 또 공무원으로서의 또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요청 사항을 다 못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조금 양해가 되어질 거라는 막연한 그 기대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는 상황도 벌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어떤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혜신 박사님을 모시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들도 그 2시간 동안 서로 울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식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그냥 그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크기를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돌아올 수 없으니까라는 그 말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그 많은 우리 사회의 분들에 대한 그 고통의 크기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특히나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통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멈춰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뜬금없이? 뜬금없이.